저는 올해 66인 박민호입니다. 아내 김정숙과는 31살에 만나 3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도 33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평생 믿었던 아내에게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진 결과 아내는 골밀도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내가 검진 결과지를 펼쳐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대요.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헬스장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퍼스트짐이었습니다. 회원권이 3개월에 35만 원, PT 10회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설레는 듯한 미묘한 표정도 함께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건 작년 10월 초였습니다. 첫날 아내는 오래된 트레이닝복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2시간쯤 있다가 돌아온 아내는 땀에 젖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참 친절하세요. 나이가 32인데 말도 잘 들어주시고. 아내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뜨고 조금 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트레이너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운동이 기분을 좋게 만드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기 전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운동하니까 피부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2주가 지나자 아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갈 때 화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파운데이션만 바르더니 며칠 뒤부터는 립스틱까지, 어느 날은 아이섀도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아내는 나이 들수록 사람들 앞에서 단정해야죠. 요즘 헬스장에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라고 그럴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헬스장에 갈 때 입는 옷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 운동복을 사왔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분홍색 상의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는 모습이 마치 데이트를 앞둔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가 와도 나중에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림이 올 때마다 바로 확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제가 말을 거는 순간에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제가 약간 짜증을 내자 아내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헬스장 단체 채팅방에서 운동 팁을 공유하고 있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걸 보고 있다가 걸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헬스장 출석률은 놀라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운동하면 땀 났어. 감기가 낫는데요. 라며 헬스장에 갔습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에는 늦잠 자던 아내가 7시에 일어나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주말엔 좀 쉬는 게 어때? 일주일 내내 다녔잖아.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내는 주말이 사람도 적고 운동하기 더 좋아요. 선생님도 주말에는 개인 지도 시간을 더 주신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설레는 목소리였습니다. 개인지도? PT는 이미 다 끝나지 않았어? 아, 그게 선생님이 친절하셨어. 가끔 무료로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예뻐해 주시나 봐요.
예뻐해 주신다는 표현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64세 여자를 누가 예뻐한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그냥 친절한 트레이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혹시 급한 연락이 올까 봐요.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급한 연락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한 달간 아내의 행동이 재생됐습니다. 진한 화장, 새 운동복, 끊임없는 스마트폰 확인, 주말에도 빠지지 않는 헬스장 출석,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행동. 혹시, 설마, 아니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헬스장에 가기 전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지우고 다시 바르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립스틱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성철이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성철이는 제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입니다. 커피숍에 앉자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정숙이 요즘 헬스장 다니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건강검진 후에 운동 시작했어. 왜? 성철이가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 헬스장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있다더라. 나이 든 여자 회원들이 젊은 트레이너한테 과하게 집착한다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제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성철이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철이의 경고,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관찰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9시에 헬스장에 간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1시간 가까이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여러 번 고쳐 발랐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향수까지 뿌려? 라고 묻자 아내는 습관적으로 뿌린 거예요. 요즘 헬스장에 사람들 많았어. 라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30분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헬스장 맞은편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아내가 헬스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는 돼 보이는 근육질 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헬스장 앞에서 15분 넘게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소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아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쉽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오며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 정말 잘 됐어요. 선생님이 제가 많이 늘었대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헬스장에 간 사이 저는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의 태블릿은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최민재.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누나, 오늘 너무 예뻤어요. 운동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민재 씨,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누나는 뭘 입어도 예뻐요.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만난 회원 중에 제일 매력적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2주 전 대화를 열었습니다. 누나, 오늘 PT 시간에 손 잡았을 때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저도요. 민재 씨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누나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민재 씨,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남편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누나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이에요. 민재 씨, 이러시면 제가 흔들려요. 제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누나, 주말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헬스장 말고요. 정말 커피만 마시는 거죠? 네, 약속할게요.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6의 남자가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내의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서랍장을 뒤지자 제가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간 총 800만 원이 최민재라는 이름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마지막은 3일 전 300만 원이었습니다. 메모에는 PT 추가 비용, 운동복 구입, 보충제 구입, 특별관리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분 뒤 아내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든 좋아. 당신이 정해.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편안하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 아내를 따라가기로.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내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에서 깼지만 자는 척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보니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지우고 다시 바르기를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7시 30분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운동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헬스장 가는 거 아니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겠어요? 네, 가려고요. 오늘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끝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헬스장에 갈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 운동 가방이 아니라 작은 핸드백이었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다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헬스장 방향이 아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가서 아내가 내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아내는 번화가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최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민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도 웃으며 다가와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누나, 오늘 너무 예뻐요. 저는 근처 건물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민재 씨 꽃까지 준비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 날,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다가 거짓이 된 걸까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민재의 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3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 있었고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원피스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태연하게 당당하게.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정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헬스장 갔었어? 아내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네, 왜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었어? 네,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호텔에는 운동하러 가는 거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최민재한테 800만 원 보낸 것도 알고 오늘 호텔 간 것도 봤어. 4시간 동안 뭐 했는지도 다 알아.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35년을 살았는데 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호텔에 가고 돈을 보내고 손을 잡고 그게 모르고 한 짓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예쁘다고 했어요. 젊어 보인다고, 매력적이라고. 당신은 10년 넘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32짜리 애랑 호텔에 간 거야? 우리 비상금으로 돈을 보낸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나이 들면서 당신은 저를 안 봐줬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 늙은 아줌마 취급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 그게 변명이 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오늘부터 당신하고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날 속인 게 문제가 아니야. 3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든 게 문제야. 우리 아들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주말 상담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블릿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호텔 목격까지.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십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입증되면 보통 6대4, 심한 경우 7대3 정도로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동생과 함께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저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엄마는 왜 우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스장, 최민재 800만 원, 호텔까지 태블릿 대화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주방에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35년 동안 뭘 잘못했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혼하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랑 더 살 필요 없어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최민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렸지만 저는 그 인간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최민재 씨? 민재가 저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김정숙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망가지 마.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뭐? 그냥 64 여자를 꼬셔서 800만 원 뜯어낸 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해. 다른 사람들도 듣게. 민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35년 결혼 생활을 망친 거야. 두 아들이 엄마를 증오하게 만든 거야.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누나가 먼저. 내 아내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 당신 나이로 말하면 엄마뻘 아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을 원하시는 거죠? 다 돌려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넌 사람 인생을 망쳤어. 저는 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 신고할게요. 신고해. 내가 경찰에 당신 사기 혐의로 먼저 신고할 테니까. 노인 상대로 사기치면 형량 더 세다는 거 알아? 민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민재를 밀쳤습니다. 800만 원 일주일 안에 내 계좌로 입금해. 안 그러면 경찰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우리 아내 말고 또 있어? 돈 뜯어낸 여자? 민재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몇 명이야? 세 명입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연락해서 이별 문자 보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민재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누나, 죄송하지만 이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고 무성의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전송해. 일주일 안에 돈 입금 안 되면 바로 경찰서 간다. 저는 민재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일 뒤 제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들들에게 각자 4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도 35년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판사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65%, 아내가 35%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2억 800만 원을 받았고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예금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해준 소식으로는 아내가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을 얻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직접 아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간단한 샐러드.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괜찮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함께 올라가시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네,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도 슬픔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담담해졌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5살 손녀가 제품에 안기며 할아버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집이 좋아요. 할머니 집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말하자 큰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손주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판단에 맞게 아이들이 원한다면 보여줘도 돼.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잖아. 큰아들이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너희들은 엄마 용서했어? 라고 묻자 큰아들은 아직은 화가 안 풀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성철이가 제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정수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편의점 알바 계속하는 것 같더라. 그래? 민호야, 혹시 후회하지는 않아? 3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후회 안 해. 내 선택은 옳았어.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아빠, 엄마가 편의점 그만뒀대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은 괜찮대? 라고 묻자 작은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전화는 받는데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더라고요. 어느 가을날 저녁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한순간의 허영심이 모든 걸 망쳤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는 나한테 돈만 관심 있었어요.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랑 사귀더라고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공원 벤치에서 만나. 다음 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성철이의 말대로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아요. 아이들이 저를 안 봐줘요. 손주들도 못 봐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여보는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신뢰가 깨진 건 돌이킬 수 없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나도 잘못이 있었어. 당신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우리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행복해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평온해.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 그게 지금의 나한테는 더 중요해. 당신도 새 출발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마워요. 그래도 걱정해 주셨어.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한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큰아들이 말해주기를 아내가 최근에 작은 식당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빠는 엄마 생각 안 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안 날 수가 있겠니? 하지만 그립지는 않아. 혹시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등산 모임 친구들도 있고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산책하다가 우연히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8입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 선택은 옳았다고. 신뢰는 쌓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내는 3개월 만에 35년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겉으로는 붙은 것처럼 보여도 금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저는 배신당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마음 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는 한순간의 허영심으로 35년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었고 손주들을 잃었고 편안한 노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4세 아내의 불륜, 그리고 35년 결혼 생활의 끝. 지금 저는 68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대가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 됩니다.